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2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의 이완섭 비서실장하고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완섭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중에서 일부 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이 정도를 아마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이완섭 비서실장이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총선 참패에 대한 반응 이렇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딱 한 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아마 이완섭 비서실장이 이제 익명으로 브리핑을 한 걸로 보이는데 국정쇄신에 인적쇄신이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말한 경제와 민생 안정이 야당과 협조하고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워낙 많이 적고 입법 권력을 그냥 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행정 권력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년간도 그랬는데 그때보다 앞으로 3년간이 훨씬 더 악화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인적쇄신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바뀌어야죠. 본인이 정말 인적쇄신도 중요하지만 인적쇄신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 어떤 형태의 인적쇄신을 가져올 것이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내각이나 이런 곳에 정치인들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정치인들을 불신하니까.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결국 정무적 판단을 늘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평가가 늘어났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문제가 있고 보조하는 팀에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고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도 이렇게 정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려면 왜 본인이 나와서 얘기 못합니까?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비서실장한테 메모 한 장 줘가지고 그 한 줄 딱 발표하고 맙니까? 이 자체가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은요, 냉철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다 쳐도 중도층은 냉철합니다. 이번에 중도층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중도층이 다 도망가서 지금 충청권 지난 대선 때 이겼는데 이번에 참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경상도는 여전히 엄청난 지지를 보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간지대를 잡아야 되는데 중간지대를 다 놓쳤다. 그 놓친 게 뭐냐? 본인의 인사 스타일, 그 다음에 지향점, 이념적 성향, 결국 이런 것 때문 아니냐. 그런데 본인은 안 바뀌고 주변 사람만 바꾼다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그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무적 감각이 발달한 정치인들 기용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걸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 중도형 이런 사람들을 쓰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인사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국민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 감동형 인사를 여러 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파격적으로 야당 인사를
기용을 한다든가, 뭐 젊은 사람을 기용을 한다든가, 뭐 여성을 뭐 기용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대를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사. 그 다음에 본인이 30대 장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 실천 안 합니까? 어차피 정부 부처라는 것이 차관 이하 실무형 관료들의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장관은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30대 중에서도, 또는 안 되면 40대 중에서도 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찾으려는 노력을 과연 해봤는가? 이런 것들이 국민 감동형이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아예 중립내각을 구성한다. 과거 그 대통령들은 이제 뭐 여야 뭐 이렇게 해서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대개 선거 앞두고 했는데, 그냥 일찌감치 중립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죠.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 어느 한쪽에 속해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탈당하고 중립내각으로 오로지 남은 3년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국내각 뭐 비슷한 개념이죠. 절반을 야당한테 할애를 하고, 자, 야당한테 폭넓게. 물론 야당이 응하지 않죠. 왜 응하지 않느냐? 응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응하지 않죠. 그러나 그거는 제안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안만으로가 아니고 진정성 있게 제안을 하면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걷어찼을 때 그 책임은 야당한테 더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게 정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죠. 어찌 보면 제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꽤 많습니다. 이런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 또 뭐 야당과 협조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협치 뭐 이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지만 여야 간의 협치라는 건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협치의 개념이 여당 다르고 야당 다릅니다. 다 자기의 페이스에 상대방이 끌려오는 걸 협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아무 편견 없이 뭘 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야당은 아니 우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하자는 거는 늘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느냐, 도대체 협치할 자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라는 거는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걸 협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 페이스대로 끌려가는 게 협치인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평행선입니다. 협치라는 거는 어찌 보면 대국민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는 건 없고 원래부터 불가능하고, 다만 국민을 향해서 누가 협치하는 모양새를 취했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누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누가 더 협치하는 모양새를 취하느냐, 그렇게 인식을 국민한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심어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진정성을 내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력, 그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는다. 제가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만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나서 뭐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불통 이미지는 일단 접을 수 있거든요. 왜 그 좋은 기회를,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재명 대표 사면해 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이재명 대표 페이스대로 끌려가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만나면 적어도 불통 이미지는 없어진다. 그게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표 뜻 하나도 안 받아줘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정치다. 그러니까 협치? 이건 원래부터 불가능한 거고, 다만
불통이라는 그 국민들의 시선을 좀 의식해달라.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소통. 이게 이제 뭐 야당과의 소통이 협치고 국민과의 소통. 이게 바로 기자회견입니다. 아니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도어스태핑 하던 그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아예 기자회견 자체도 안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구중궁궐 속에 앉아가지고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나왔고요 다. 이런 부분을 불식해야죠. 기자회견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 곤란한 질문 쏟아지면 아니 좀 머리도 극적극적하고 당황도 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려면 본인이 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 비서실장 시켜서 그냥 띡 종이 한 장 그러고 땡 이러면 이미지가 전혀 개선이 안 되죠. 이번에도 카드 하나를 놓쳤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당정관계입니다. 당정관계. 자, 지금 용산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는 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2배에 이릅니다. 그겁니다, 이게. 그래 놓고서 한동훈 때문에 졌다? 저는 한동훈 때문에 뭐 별로 플러스 된 것도 없고 마이너스 된 건 더욱더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책임론은 없는 거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좀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이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더 잘했으면 그런데 지금 이 정도에 그쳤다고 해서 그걸 야단칠 수가 있습니까? 더 잘했으면 좋았죠. 그러나 원래 정치적 역량은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이 잘못했다면 한동훈을 뽑은 사람은 5배 잘못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당정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번 선거가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놓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친윤 누군가를 내세워서 당을 또다시 장악하려고 했을 때 이 당은 아마 깨지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고 당원들의 지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 비윤 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려면 그에 앞서서 당원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당은 당원들의 뜻에 맡겨라. 아마 그렇게 되면 이번에 비윤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안철수 이런 당선자들이 아마 그 대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권영세 의원 친윤이죠. 권영세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 별로 없을 거요. 당원들의 뜻에 순수하게 맡긴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처럼 또 당원들의 뜻을 왜곡해서 약간 친윤이 아닌 사람을 또 자꾸 디스하고 이러면서 뭔가 친윤 쪽으로 끌어오려고 할 때 또다시 이런 여러 가지의 잘못된 이미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씌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 돌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당정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정관계의 카드도 명확해진다. 이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당.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탈당하고 거국내각. 그런 것도 방법이죠. 그것도 이제 결국 당정을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완전 분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쓸 카드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 선택에 다 진정성이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면 전환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앞으로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또 제가 국면마다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